우리 경배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셨기 때문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우선 우리 청문위원들도 물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물 좀 갖다 주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은 지난 22일과 23일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 자료 제출 거부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청문위원들의 요구는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자료를 요구했고 의혹과 관련된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께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배우자와 아들에 대한 자료는 철저히 거부하고 계십니다. 역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을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목적과 기본 취지 근간을 뒤흔드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그대로 묵과한다면 다른 인사청문 대상자의 청문 과정에서도 그대로 지금의 행태가 답습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의 역할과 책임은 후보자에 관련된 병역,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 검증해서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히는 것이며 이를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조차 의문입니다. 다시 한번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위원장님께 아래와 같이 자료 제출 거부 내용을 말씀드리니 엄중한 경고와 함께 후보자께서 오늘 12시까지 자료 제출을 하시도록 명해 주셔서 오후부터는 청문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후보자의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한 어깨 탈골 CT 및 MRI 사진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치료 내역 등 핵심적인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아드님은 현역 3급 판정을 받은 후에 어깨 탈골 수술을 이유로 병역 처분 변경 신청과 함께 재검을 신청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군에 아드님을 보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 의도가 진정성으로 인정된다면 병역 처분 변경 신청으로 재검 면정 판정을 받을 것이 아니라 어깨 탈골 수술 후에 완치가 되면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는 입영 연기 신청으로 했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저희 의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탈골 수술 사유 말고도 밝힐 수 없는 군복무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지조차를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만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그 변명 내용이 진실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된 후보자 아드님의 초등학교 입학 졸업 연도는 어제야 겨우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드님의 주민등록 초본은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드님의 이 주민등록 초본이 1989년 후보자 부인의 주민등록이 서울 강남 논현동으로 되어 있을 때 아들의 주소지가 어디였는지 확인하는 아주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왜 제출을 안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아들의 주민등록 초본상에 어머니와 함께 강남구 논현동으로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면 위장 전입이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왜 배우자만 주소지를 변경해서 9개월간 혼자 지내셨는지에 대해서 그 사유를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요구 자료 목록만 제목만 쭉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잠깐만요. 투기 의혹을 확인하기에 국토교통부가 보존하고 있는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 및 기간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이 역시 후보자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아서 후보자 이외의 가족분들에 대한 자료 제출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요구한 범칙금, 과태료 현황에 대해서는 어젯밤에 제출되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자료는 제출하면서 아들에 대한 교통범칙금, 과태료 등이 또다시 개인정보 활용 부동의를 이유로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다섯 번째, 선거법 위반으로 주의 경고 처분 조치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후보자께서 중앙선관위 자료 제출에 동의하시면 바로 제출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 밖에도 한 번에 10,000명이나 참석했다는 출판 기념회 판매 실적과 강매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자의 그림 전시회 판매 실적 관련 자료 등 민감한 자료 또한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청문 대상자입니다. 청문 대상자가
청문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협조하셔야 되는데 청문회 자체를 지금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청문위원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본 자료, 후보자께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만 하면 되는 자료입니다. 그 어떤 변명을 하시지 마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후보자께서 금일 정오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료 제출을 하실 수 있도록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님 우선 축하드리면서 또 청문회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책임 총리제 말씀이 나와서 우선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책임 총리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 국무위원의 제청권 또 해임 건의권 뭐 이것 때문에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부 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보자님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후보자로 지명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대통령 하기 나름이거든요. 총리로서의 권한을 많이 허용을 해 주시면은 책임 총리다 이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거고 지시를 그냥 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이건 뭐 그냥 대독 총리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게 역사적으로 지금 계속 평가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선 궁금한 게 1호 지시, 2호 지시 이렇게 그 중요한 국정 현안에 관해서 지시사항을 많이 내리시고 또 지금 또 각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시는데 이때 우리 후보자님한테 그 지시에 대통령의 그 지시와 관련해 사전에 협의 절차라든지 의견을 물으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후보자님께서 먼저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도 그 짧게 한번 말씀 주시죠. 예, 지시에 관해서는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단지 총리의 제청이 필요한 자리와 청와대 실장급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자주파와 동맹파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통일 외교 안보 노선과 관련해서 자주파와 동맹파가 노선 투쟁을 벌이고 결국 어디로 갈 것이냐. 결국은 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냐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우리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양자택일의 단계에 올 때 우리 후보자님이 총리가 되시면은 어느 쪽에 서실 겁니까? 그건 마치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처럼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대외적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특사께서 얼마 전에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간이 의장과 어디 앉아서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시진핑과 면담하는데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사드 철회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계속 더 이상의 추가 제재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는 게 언론지상에 보도가 됐어요. 기본적으로 중국이 6.25 때 우리 통일을 저지하는 그와 같은 참전을 했을 때의 시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남북 분단 상황을 고착화시켜서 자기들의 그 말하자면 국익을 도모하겠다, 완충지대를 두겠다 이런 시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명줄은 이제 중국만 어떻게 다 잡으면 끝낼 줄 알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나흘 만에 김정은이가 SRBM이라고 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중국이고 뭐고 우리는 없다. 뭐 특히 대한민국은 없고 우리는 오직 상대하는 게 미국이다 이런 신호를 보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탄도 그 미사일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미국의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수석은 북핵은 지금 따질 단계가 아니고 그 미사일 증강 배치가 현안이니까 우리는 남북 대화를 빨리 재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보죠.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께서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막상 그렇게 중국을 쪼여서 해보다가 안 되고 SRBM까지 김정은이가 발사를 하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 흘러나오는 게 틸러슨 국무장관인가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북핵 동결을 전제로 우리가 대화도 할 수 있고 북한 정권의 존립을 보장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때 문정인 통일외교 안보 특보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오히려 사드 철회까지 지금 이 체제에서 논의가 되는 마당에 그 남북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통일을 멀게 하는 북핵의 핵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는 미국의 정책을 우리가 도와주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핵화 원칙을 계속 지키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북은 핵을 계속 갖고 있고 그걸 운반 수단인 미사일도 고착화되고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은 우리는 사드마저 방어용 무기마저 미국으로 도로 되돌려보낼 수 있다고 하는 여당 대표 원내대표의 발언까지 있는 마당에 우리가 무슨 수로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작금의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는 존중돼야 하고 대한민국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기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원칙이고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대화가 어렵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아까 문정인 특보의 말씀은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헌 문제 아까 나와서 말씀드리자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한번 약속하면 꼭 지키려고 한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그 건국절 얘기가 나왔는데 건국절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기가 더 의견을 모으기가 힘들잖아요. 국론이 분열돼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5.18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 이거 국민총의를 얻기가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민주화 운동의 정신 저도 아주 숭고하게 믿습니다만 이게 과연 그래갖고 지방선거 때 개헌이 되겠습니까? 약속했으니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5.18을 담는 걸 전제로 해갖고 그게 추진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냐고. 제 판단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요.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서 그 작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저녁 식사 전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그 방금 전에 담배세 인하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신중하게 판단해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농촌 지역의 어르신 같은 분들은 지난번에 이렇게 인상해서 많은 좀 어려움이 있는 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아주 신중하게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만약에 청문회 통과해서 총리가 되시면 그러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판 기념회 부분에 관해서 제가 조금 우리 후보자님께서 설명이 조금 부족하신 게 아닌가 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4년 3월 2일 출판 기념회에서 10,000명이 참석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났는데 그 실제 숫자가 그렇게 많으면은 그게 어디 실내 체육관도 꽉 찰 정도인데 그렇게 실제 참석을 했나요? 네, 많이 오셨습니다. 많이 오셨어요? 네. 예. 되게 이제 저는 그 출판 기념회를 해본 적도 없고 책을 내본 적도 없습니다만 지역에 그런 도시는 어떤지 모르겠으면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정치인들이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좀 많이 하고 또 이제 국회 오니까 국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보면은 그 책 사가시는 분을 다 이렇게 명부에 쓰고 책값을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을 놓고 이렇게 봉투에 넣어갖고 투입을 하고 그러던데 그때 우리 후보자님 출판 기념회 할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네, 함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책값에 이제 상응한 돈만 넣어갖고 되진 않잖아요. 되게 더 넣는 분도 계시고. 오히려 그 반대 아닐까요? 또. 네, 오히려 책값을
안내 그거 이제 또 계속 분들이 훨씬 더 묻겠습니다.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넣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12,000원이다 그러면은 12,000원을 넣지 않고 뭐 몇만 원을 넣는다든지 10만 원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게 관행이더라고요. 이제 지금 네. 국회의원들은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없어진 거나 다름없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앞에서 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냥 책값도 안 내고 책을 그냥 가져간 분들도 많다. 그러면은 그거 무료 배부로 하래갖고 또 시비 붙는 사람 없었나요? 이제 그 양쪽 모두 문제가 되지요. 네네. 책값보다 많이 내신 분 또는 안 내신 분. 그래서 출판기념회 폐지론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제 무료로 한 경우엔 특히 그걸 정치인들은 그 경쟁자가 그거를 무료로 배부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부러 기부행위라 그래갖고 네, 선거법 위반으로 막 시비도 걸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그런 정도- 경우가 있었나요? 그 정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 당시에 출판 기념회 할 때 그 이제 출판사에서 찍어낸 책의 부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면? 보통 기본을 한 3,000부로 잡곤 했었습니다만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자료가 있으시다면은 그 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아까 그 규제 프리존법 말씀드리면서 이제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우리 후보자님도 거기 이제 의견을 같이 하셨는데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1차부터 3차 산업혁명과는 달리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뭐 앞에서 우리 김영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이런 걸 활용해서 이루어지는 산업혁명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 전문가들 견해에 따르면은 2025년까지 우리가 이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완수를 못하면은 완전히 선진국에서 낙오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러면.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3차 산업혁명까지의 과정과는 달리 기존의 일자리를 많이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전문가들 중엔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일자리 창출도 목적이고 4차 산업혁명도 그 대비하는 그 규제 프리존법이라는 부분에 관해서 총리님은 그러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후보자님은? 네, 우선은 4차 산업이 뭐 빛과 그림자 양면을 다 가지고 있겠지요만 그런다고 해서 안 갈 수 없는 안 가면 낙오되니까. 네, 안 가면 네네. 낙오되고 갈 바에는 빨리 가야 되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위원회와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둘 다 대통령 직속으로 세우겠다는 취지는 이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일자리위원회는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것이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미래의 그 밥, 먹거리. 예. 네, 이걸 미리 준비해 가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분야를 다 앞서간다기보다는 우리가 특별히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먼저 치고 나가면서 성과를 거두고 물론 모든 것이 자동화된다 또는 뭐 속도 혁명이 벌어진다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보는 것이 일반이겠지만 어떻게 한국형 4차 산업이라는 용어가 성립될지 모르겠습니다. 일자리도 새롭게 창출해 가면서 산업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이런 방식의 4차 산업이 가능할까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 점에서 그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인선에 많이 골몰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 대통령께서도 대비를 많이 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이 규제 프리존법이 시행이 되면은 중소기업 벤처를 포함한 이와 같은 기업 또 그 젊은 기업가들의 창의력도 많이 육성을 해야 되지만 대기업의 그와 같은 능력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재벌, 대기업
그래서 그걸 조금 이렇게 옥죄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후보자님이 총리가 되신다면은 잘 조화롭게 풀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견해가 있으신가요? 네, 그 정경유착이 이제는 뭐 끊어지겠지요. 그리고 중소기업과의 상생 또는 비정규직과의 정규직의 그 임금 격차의 완화라든가 이런 일들을 대기업들이 해나가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기업이 기여해주고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전부 특혜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편협한 시각일 수가 있다. 아까 김용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보충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종회하였다가 8시 40분에 속개하여 추가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회를 선포합니다. 또 청문회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책임 총리제 말씀이 나와서 우선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책임 총리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 국무위원의 제청권 또 해임 건의권 뭐 이것 때문에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부 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보자님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후보자로 지명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대통령 하기 나름이거든요. 총리로서의 권한을 많이 허용을 해주시면은 책임 총리다 이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거고 지시를 그냥 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이건 뭐 그냥 대독 총리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게 역사적으로 지금 계속 평가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선 궁금한 게 1호 지시, 2호 지시 이렇게 그 중요한 국정 현안에 관해서 지시사항을 많이 내리시고 또 지금 또 각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시는데 이때 우리 후보자님한테 그 지시에 대통령의 그 지시와 관련해 사전에 협의 절차 우리 경대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셨기 때문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우선 우리 청문위원들도 물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물 좀 갖다 주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은 지난 22일과 23일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 자료 제출 거부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청문위원들의 요구는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자료를 요구했고 의혹과 관련된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께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배우자와 아들에 대한 자료는 철저히 거부하고 계십니다. 역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을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목적과 기본 취지 근간을 뒤흔드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그대로 묵과한다면 다른 인사청문 대상자의 청문 과정에서도 그대로 지금의 행태가 답습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의 역할과 책임은 후보자에 관련된 병역,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의혹 등에 경찰청에 요구한 범칙금, 과태료 현황에 대해서는 어젯밤에 제출되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자료는 제출하면서 아들에 대한 교통범칙금, 과태료 등이 또다시 개인정보 활용 부동의를 이유로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다섯 번째, 선거법 위반으로 주의 경고 처분 조치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후보자께서 중앙선관위 자료 제출에 동의하시면 바로 제출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 밖에도 한 번에 10,000명이나 참석했다는 출판 기념회 판매 실적과 강매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자의 그림 전시회 판매 실적 관련 자료 등 민감한 자료 또한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청문 대상자입니다. 청문 대상자가 청문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협조하셔야 되는데 청문회 자체를 지금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청문위원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본 자료,
후보자께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만 하면 되는 자료입니다. 그 어떤 변명을 하시지 마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후보자께서 금일 정오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료 제출을 하실 수 있도록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님 우선 축하드리면서 검증해서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히는 것이며 이를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조차 의문입니다. 다시 한번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위원장님께 아래와 같이 자료 제출 거부 내용을 말씀드리니 엄중한 경고와 함께 후보자께서 오늘 12시까지 자료 제출을 하시도록 명해 주셔서 오후부터는 청문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후보자의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한 어깨 탈골 CT 및 MRI 사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료 내역 등 핵심적인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아드님은 현역 3급 판정을 받은 후에 어깨 탈골 수술을 이유로 병역 처분 변경 신청과 함께 재검을 신청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군에 아드님을 보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 의도가 진정성으로 인정된다면 병역 처분 변경 신청으로 재검 면정 판정을 받을 것이 아니라 어깨 탈골 수술 후에 완치가 되면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는 입영 연기 신청으로 했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저희 의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탈골 수술 사유 말고도 밝힐 수 없는 군복무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지조차를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만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그 변명 내용이 진실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된 후보자 아드님의 초등학교 입학 졸업 연도는 어제야 겨우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드님의 주민등록 초본은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드님의 이 주민등록 초본이 1989년 후보자 부인의 주민등록이 서울 강남 논현동으로 되어 있을 때 아들의 주소지가 어디였는지 확인하는 아주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왜 제출을 안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아들의 주민등록 초본상에 어머니와 함께 강남구 논현동으로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면 위장 전입이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왜 배우자만 주소지를 변경해서 9개월간 혼자 지내셨는지에 대해서 그 사유를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예, 세 번째,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그 요구 자료 목록만 쭉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잠깐만요. 네. 투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보존하고 있는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 및 기간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이 역시 후보자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아서 후보자 이외의 가족분들에 대한 자료 제출이 거부되고 있습니다.